김노인은 퇴직금 전부와 집 담보대출까지 내주며 큰아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성공하면 큰 집 마련해서 아버지 꼭 모실게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자 큰아들은 돌변했어요. 아버지가 괜히 손대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말에 김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고 김노인은 홀로 남겨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날아가고 아들은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이야기나 감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2세 김노인의 아침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입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 속에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손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김노인은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작은 목례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 자신도 모릅니다. 아내 영숙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죠.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오가던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김노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가 김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 혼자서도 잘 살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김노인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김노인은 지금도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을 넣을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 쌀 너무 많이 했어요. 여보, 밥 다 됐어요.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리는 소리만 적막한 집안에 울립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김노인은 매일 아내를 부릅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김노인이 끓인 된장찌개는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어요. 50년을 곁에서 지켜봤으면서도 아내의 요리 비법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아침을 마치고 나면 시장에 나갑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말이죠.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대부분 곰팡이가 피어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매일 시장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단골 야채가게 아주머니의 인사가 김노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오늘은 뭘 사가실래요? 상추 조금만 주세요. 혼자 먹으려니 많이는 못 먹어서. 아주머니는 늘 상추를 조금 더 넣어줍니다. 김노인도 아주머니도 서로 그걸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거든요. 김노인은 작은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된 자신이 말이에요. 오후 시간은 가장 길고 지루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그냥 소음용일 뿐입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견디기 어려워서요. 가끔 드라마에서 행복한 가족이 나오면 김노인은 재빨리 채널을 돌립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립니다. 김노인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혹시 아들들이 안부라도 묻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이나 대출 권유 전화입니다. 네, 잘못 걸렸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정중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화를 낼 이유도 힘도 없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집에서 저녁을 해먹기가 너무 쓸쓸해서 말이에요. 동네 국밥집이 김노인의 단골집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순대국밥 드릴까요? 사장 아주머니의 인사가 반갑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앉은 테이블에서 국밥을 먹으며 다른 손님들을 바라봅니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김노인만 빼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왔었습니다. 아내는 국물이 진하다며 항상 만족해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길, 가로등 불빛 사이로 김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혼자 걷는 그림자가 유독 외로워 보여요. 예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들어서면 김노인은 다시 가족 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아들들은 아직 어린 모습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겠죠. 내가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큰아들 민수는 지금 36, 둘째 민우는 33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들이 이렇게 멀어진 게 말이에요. 어렸을 땐 아버지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었는데 김노인은 20년 전 사진 속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바람만이 김노인의 한숨을 데려갈 뿐이에요. 사실 김노인도 압니다. 언제부터 아들들과 멀어졌는지 말이에요. 10년 전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가 사업을 하겠다며 찾아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김노인은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노인은 침대에 누우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임을 압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하루. 그래도 잠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내와 함께 바라보던 그 별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노인 혼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를까? 김노인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10년 전 그날을 김노인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온 날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아내도 살아있었고 가족이 온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큰 기회가 왔어요. 민수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30살이 막 넘은 큰아들은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기 어렵다며 늘 한숨을 쉬었거든요. 무슨 기회 말이냐? 김노인이 궁금해하자 민수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쇼핑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든 걸 인터넷으로 사는 시대예요. 지금 시작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민수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노인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열정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초기 자금으로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5천만 원. 김노인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공장에서 30년간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6천만 원이었거든요.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성공하면 큰 집 마련해서 아버지, 어머니 꼭 모실게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노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김노인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내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김노인은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전부인 6천만 원을 꺼내려고 했지만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민수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계산해보니 7천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집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김노인은 망설였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다. 한번 알아보아. 결국 김노인은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총 7천만 원을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서 갚을게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김노인도 기대에 부풀었어요. 아들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아버지, 잠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민수는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김노인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들이 불량품이라는 클레임이 폭주한 거예요.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미 현금은 바닥났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 완전히 망했습니다. 7천만 원이 모두 날아간 거예요. 집은 경매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노인이 은행에서 독촉 전화를 받고 있을 때 민수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사업하라고 하셨어요? 김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괜히 손대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원래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게 아버지 탓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야, 내가 먼저 사업하겠다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김노인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김노인이 부르는 소리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민수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떠나기 전날 밤에도 김노인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공항에서 민수 가족이 출국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김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헤어지는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믿고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말리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지금 사는 낡은 단독주택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지만 민수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가끔 인터넷으로 소식을 찾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둘째 민호만이 김노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호는 다를 거야. 분명 다를 거야. 김노인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캐나다로 떠난 후 김노인에게 남은 건 둘째 민호뿐이었습니다. 민호는 형과는 달랐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깍듯했거든요. 민수가 떠나고 한 달 후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그렇게 떠나서 죄송해요. 민호의 첫마디였습니다. 김노인은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이 아들은 형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다. 내 형 일은 내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민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김노인은 둘째 아들이 기특했어요. 형이 저지른 일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말이에요. 아버지, 형은 그렇지만 저는 다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둘째가 이렇게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민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노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김노인은 믿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말이에요.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내왔어요. 김노인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전화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적어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응, 괜찮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노인은 이런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김노인이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직장을 빼먹고 달려왔어요.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감기야. 감기라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죠. 민호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김노인을 돌봤습니다. 죽 끓여다 주고 약 챙겨주고 밤에도 옆에서 지켜줬어요. 김노인은 감동했습니다. 민호야, 직장 일은 괜찮니?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직장 일은 나중에 어떻게든 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김노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다르다고 말이에요. 퇴원할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어때요? 김노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도 될까?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을까? 제 집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수진이도 아버지 모시자고 했어요. 민호의 며느리 수지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김노인을 대할 때도 항상 정중했어요. 그럼 잠깐만 신세를 져볼까? 뭘 신세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김노인은 둘째 아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0살, 8살 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반겨줬어요.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손이 엄청 커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김노인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수진도 처음에는 김노인을 잘 챙겨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반찬이에요. 아버님 방 온도는 괜찮으세요? 김노인은 고마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도 퇴근하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김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이 민호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김노인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때 민호 부부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계신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벅찬데 아버님까지 모시면 집안이 무너져요.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수진아, 여보, 저도 아버님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김노인에게는 더 아팠어요.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결국 민호도 굴복했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이라. 김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도 형과 다르지 않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김노인은 민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놈도 마찬가지구나. 김노인의 마음속에서 둘째 아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대화를 들은 후 김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어요. 민호 가족들도 김노인이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며칠 동안은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다정했고 수진도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수진이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김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잘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맛있게 먹고 있어. 사실 입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김노인의 대답이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민호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김노인은 손자들과 놀아주다가 무릎이 아파서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또다시 민호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몇 곳 알아봤어.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떤 곳들이에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2곳 정도.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 월 얼마나 해요? 기본이 150만 원 정도 하고 좋은 곳은 200만 원 넘어. 김노인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돈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게 서글펐어요. 그 정도면 우리 월급의 절반이 넘네요. 그렇지. 그래서 고민이야. 여보, 미안한 말이지만 아버님 국민연금으로는 안 돼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겠어? 한 달에 70만 원 정도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긴 하지. 정말 부담이에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이들 교육비도 계속 늘어나고. 김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기 싫었거든요.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원이 별로 없어. 아버님이 수급자가 될 수는 없나요? 재산이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집도 있고 김노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는 부담이고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받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골치 아프네요.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여보, 저도 아버님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 거려.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민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맙다. 김노인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지배했어요. 그때 10살 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할아버지 아픈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노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김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김노인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는 건가? 민호도 결국 형과 같은 건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민호와 수진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노인이 오는 걸 보자 둘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산책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김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민호 부부가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밥 안 드세요? 8살 손녀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먹고 있다. 할아버지가 밥을 너무 조금 드세요. 아이의 말에 수진이 눈치를 줬습니다. 지연아, 조용히 먹어? 왜요? 할아버지가 너무 안 드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노인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어요. 나는 배불러서 그렇다. 지연아,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그날 밤 김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결국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요양원에 가자.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야. 김노인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노인이 마음을 굳힌 지 사흘 후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수지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피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김노인은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네, 아버지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또래분들과 어울릴 기회도 있고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민호는 준비해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감추지는 못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아버지,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모를 줄 알았니?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눈치 없이 여기 있어서 불편한 거 아니냐? 아버지,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라.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알겠다. 다음 날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을 둘러보실까요? 요양원 상담사가 안내했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지만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소리들이 김노인을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누구야? 집에 가야지. 엄마.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중얼거림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전체의 70% 정도가 치매 어르신들이세요. 상담사는 4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4개가 있었고 한 어르신이 멍하니 누워 계셨어요. 저분은 중증 치매세요. 거의 의사소통이 어려우시죠. 김노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저런 상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식당에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대부분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상이신가요? 네. 하지만 가족들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김노인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국 자신도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월 비용은 기본 4인실이 100만 원이에요. 간병비 포함하면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더라. 김노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랐거든요. 정말로 괜찮으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또래들과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일주일 후 입소날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더 안전해요. 잠시만 계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하지만 김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약속이라는 걸 말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 올게요. 무리하지 마. 입소 당일 손자들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다시 와요?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물에 김노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곧 올게. 하지만 자신도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민호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래, 가거라. 정말 괜찮으시죠? 괜찮다. 걱정 마. 민호는 여러 번 뒤돌아봤지만 결국 떠났어요. 김노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원 안은 치매 어르신들의 웅얼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야? 집에 가야지. 멀쩡한 정신을 가진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김노인을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같은 방 치매 환자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김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혈육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큰아들 민수에게 이어 둘째 민호에게도 버려진 거였어요. 두 번의 배신이 김노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옆 침대의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안 와? 아들아. 김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섬뜩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간호사님, 복도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밤에도 요양원은 시끄러웠어요. 김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의 배신, 둘째 아들의 외면,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곳에서 혼자 남겨진 자신이 너무 서글펐어요. 새벽 2시 요양원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가자. 엄마, 어디 있어? 김노인은 이 소리들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버려진 채로 말이에요. 요양원에서의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밤마다 치매 환자들의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에 가자. 엄마 어디 있어? 나는 누구야? 같은 방 환자들이 밤새 반복하는 말들이 김노인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고역이었어요. 식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치매 환자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집밥이 그리워. 누군가는 계속 불평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아직 멀쩡한데. 처음 일주일 동안 김노인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옆 침대의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세요?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안 와. 박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온 경우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세요? 3년 됐어. 처음엔 아들이 자주 왔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박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요? 바쁘다고. 스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무슨 이유요? 귀찮은 거야. 늙은 아버지 보러 오는 게 말이야. 그 말에 김노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박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멀쩡한데 자식들이 버리고 갔어. 다 돈 때문이지. 그 말에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치매에 걸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가족들이 버린 경우야. 김노인은 그제야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모두 비슷한 슬픔이 있었어요. 다음 날 김노인은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저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이정숙이라고 해요. 정숙 할머니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왜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데 친정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딸이니까 딸도 결국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김노인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우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김노인은 휠체어를 탄 최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아들네 집에서 지냈는데 며느리가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요. 결국 여기 왔지. 아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최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원망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김노인은 그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김노인의 정말로 아들들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 더 지나자 김노인은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혈연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정숙 할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여사님은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가족 같거든요.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김노인은 그 말이 와닿았어요. 혈연 가족보다 더 따뜻할 때가 많아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옆 침대 치매 환자의 중얼거림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노인은 적극적으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할아버지, 바둑 두실 줄 아세요?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금 들 줄 알아요. 그럼 한 판 해요. 여기서 바둑 상대가 없어서 심심했어요. 김노인은 바둑을 두며 박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정숙 할머니와 최할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네요. 김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숙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노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혈연이라도 버릴 수 있구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김노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그날 밤 김노인은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요양원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면회객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간병사의 말에 김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면회실로 나가보니 둘째 아들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민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왔구나. 김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다. 몸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요. 민호는 어색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다. 여기서 잘 적응했어. 김노인의 차분한 대답에 민호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시게 되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곳이라니. 여긴 나쁜 곳이 아니야. 김노인의 말에 민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박할아버지, 정숙할머니, 최할아버지. 모두 좋은 분들이야. 김노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사실은 민호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렇구나. 수진이도 미안해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김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말이에요. 그런 말 전하려고 온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버지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없다고 울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수진이도 반성했어요. 민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노인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내 어미 떠난 뒤로 난 혼자였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너희가 날 2번 버렸지? 아버지. 그건 한 번은 큰 놈에게, 또 한 번은 너에게.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원망은 안 한다. 김노인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너도 힘든 세상 살고 있겠지. 아버지, 다만 잊지 마. 김노인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부모 버린 자식, 언젠가 똑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야. 내 아이들도 언젠가 너를 버릴 수 있어. 그럴 리 없어요. 나도 그럴 줄 몰랐지. 내가 키운 아들들이 날 버릴 줄은.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김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이제 다른 걸 깨달았어. 무엇을요? 가족이 뭔지 말이야. 김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더라. 아버지, 진짜 가족은 곁에서 챙겨주는 사람들이야. 저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 김노인의 단호한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잖니. 2번이나.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 했잖니.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거라. 아버지, 제발.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야. 박할아버지, 정숙할머니, 최할아버지. 이분들이 날 진심으로 챙겨주거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늦었어. 김노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면회 오지 마라. 아버지, 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김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복도에서 김노인을 기다리고 있던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가 왔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 김노인은 더 이상 민호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 할머니가 김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셨죠? 어떻게 알았어?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가족면에 오면 다들 그런 표정이 돼요. 김노인은 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기대하고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런가? 우리끼리 가족이 되어서 살면 돼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민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노인은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오늘 텃밭 프로그램 참여하실 거죠? 간병사 미영 씨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벌써 기대되네요. 김노인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새로 시작한 텃밭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덜어주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박할아버지, 정할머니 준비됐어요. 김노인이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챙기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김할아버지가 제일 적극적이네요. 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오랜만에 흙을 만져보는 건데. 김노인은 정말 즐거워했어요. 젊은 시절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텃밭에는 작은 구획들이 나뉘어 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채소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심으실 거예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상추하고 토마토, 그리고 고추도 조금. 좋은 선택이에요. 김노인의 키우기도 쉽고 수확하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묻은 흙의 감촉이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거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박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예 처음이에요. 도시에서만 살아서. 정숙 할머니도 어색해했지만 즐거워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노인이 나서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작은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낫다? 정숙 할머니가 신기해했어요. 당연하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김노인은 새싹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이런 생명이 나온다니 말이에요. 할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아서.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이제까지는 과거에만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앞을 보고 살려고요. 김노인의 말에 미영 씨는 감동했어요. 한 달 후 텃밭에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상추는 다른 어르신들 것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어르신 텃밭 가꾸기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젊을 때 농사일 좀 도와본 게 도움이 되나 봐요. 김노인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노인은 혼자 텃밭에 나가 앉았습니다. 해질녘의 텃밭은 평화로웠어요. 자라나는 상추와 토마토를 바라보며 김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내 없이도 여기까지 왔구나. 아내의 부재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만 갇혀 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꽃을 피워야지. 김노인의 얼굴에는 고독 대신 담담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박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런 시간에 혼자 나오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 좀 하려고. 무슨 생각이요? 인생에 대해서요. 김노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80이 넘어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박할아버지는 김노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찾은 거예요. 원래 모습이요? 자식들에게 매달려 살기 전의 모습 말이에요. 김노인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고 자립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텃밭에서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와, 상추가 정말 싱싱하네요. 미영 씨가 감탄했어요.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네요. 김노인은 자신이 기른 채소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같이 나눠 먹어요. 다 함께 기른 거잖아요. 김노인의 제안에 모든 어르신들이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는 특별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요리들이었어요. 이 맛이 진짜 맛이네요. 정숙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직접 기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할아버지도 만족해했어요. 우리가 가족이구나. 김노인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동의했어요. 그날 밤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아내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심을 씨앗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뭘 심어볼까? 김노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호미를 들었습니다. 아, 꽃도 심어보자. 예쁜 꽃들로 가득 채워보자.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파며 김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김노인은 희망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 자신의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